19살 이서아에게 독립이라는 단어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향수 같았다. 며칠 전 그녀는 생애 첫 보금자리인 은하동 하늘빌라 백스하호의 낡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하늘빌라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도시 외곽, 재개발 소문만 무성한 동네의 가장 후미진 골목 끝에 자리한 빌라는 마치 시간의 흐름에서 비껴난 섬처럼 보였다. 짙은 회색빛 외벽은 곳곳이 얼룩덜룩했고 창틀은 페인트가 벗겨져 앙상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양 고택풍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산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건물이었다. 서화의 104호는 1층 가장 안쪽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다. 양옆으로 이웃이 없다는 점이 처음엔 사생활 보호에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삿짐을 풀기 시작하니 그 고립감이 외려 스산하게 다가왔다. 빌라의 복도는 길고 어두웠으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나무 바닥이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울었다. 천장은 쓸데없이 높아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 등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가을 초입이라 해가 짧아진 탓에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도 방 안은 벌써 어둑신했다. 창문 밖으로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낡은 창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서아는 짐짓 쾌활한 척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지막 남은 이삿짐 상자를 풀기 시작했다. 작은 방 2개짜리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아담한 침대, 그리고 작은 책상.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재미에 푹 빠져들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특히나 신경 쓰이는 것은 현관문이었다. 낡고 조금 뒤틀린 나무문은 자동 잠금 장치가 없어서 열쇠로 직접 잠가야 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오래된 건물이라 그렇다 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서아는 그 문이 어딘가 미덥지 않았다. 문을 닫을 때면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겨우 닫히곤 했고 잠금소에 역시 뻑뻑해서 힘을 주어 돌려야 했다. 이중 잠금 장치를 하나 더 달아야 하나. 서아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짐 정리가 대충 마무리될 무렵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방 안의 유일한 조명인 낡은 형광등은 힘겹게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토해냈다. 서아는 허리를 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득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사 온 후 처음 받는 우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간의 설렘마저 느껴졌다. 금방 다녀오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빌라의 공동 현관문은 닫히면 자동으로 잠겼지만 자신의 104호 현관문은 여전히 수동이었다. 잠깐인데 괜찮을 거야. 아니란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열쇠를 챙기지 않은 채 가볍게 문을 당겨 닫고 복도로 나섰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는 듯 했지만 서아는 그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닫혔는지 아니면 늘 그랬던 것처럼 살짝 어긋난 채로 닫혔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그 순간의 작은 부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음산했다.
자신의 발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등 뒤에서는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서한은 괜스레 어깨를 움츠리며 빠른 걸음으로 공동현관을 향했다. 1층 복도 끝에서 공동현관까지는 생각보다 거리가 있었다. 양옆으로 늘어선 다른 집들의 현관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이 낡은 빌레 자신만이 홀로 남겨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공동현 관문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우편함들 중에서 백파호 우편함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우편함은 텅 비어 있었다.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며 그녀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어둠이 더욱 짙어진 복도는 아까보다 더 길고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녀의 귓게, 낡은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외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주 희미하게,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얄머스 들었겠지. 서한은 고개를 흔들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긴장한 탓에 헛것을 들은 것이리라. 그녀는 자신의 방문 앞에 다다랐다. 문은 아까 그녀가 닫고 나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아까와는 다른 미묘한 분위기가 감도는 듯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방 안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손잡이는 차갑고 축축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방 안의 공기는 그녀가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탁했으며 알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맴돌았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하실에서 나는 듯한 그런 귀퀴하고 음습한 냄새였다. 창문을 열어뒀었나. 하지만 그녀는 분명 창문을 닫고 나갔었다. 방 안의 물건들은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다. 침대 위의 이불이 아주 살짝 흐트러져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책상 위의 책들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기도 했다. 너무나 사소한 변화라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서한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불을 켰다. 낡은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다가 마침내 희미한 빛을 밝혔다. 그제야 방 안의 풍경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의 예민함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 괜한 걱정을 했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곧장 침대로 향했다. 하루 종일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온몸이 쑤셨다. 잠시 침대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남자친구인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고 싶기도 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낡은 매트리스가 그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때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아즈 짧은 탄성과 함께 휴대폰은 바닥으로 떨어져 한번 통통 튀더니 침대 밑으로 대구르르 굴러 들어가 버렸다. 정확히는 침대와 벽 사이의 좁은 틈. 그 어둠 속으로 절반쯤 모습을 감추었다. 이런 서한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몸을 숙였다. 아직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그저 손을 뻗어 어둠 속을 더듬었다.
하지만 손끝에 잡히는 것은 차갑고 거친 바닥뿐이었다. 몇 번을 더듬거려도 휴대폰은 잡히지 않았다. 어디로 들어간 거야? 대체 결국 그녀는 얼굴을 바닥까지 낮춰 침대 밑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좁고 어두컴컴한 공간, 먼지가 자욱했고 거미줄이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휴대폰은 생각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손을 쭉 뻗어야 겨우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다. 그녀는 한쪽 팔을 침대 밑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손가락 끝이 마침내 휴대폰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시야 한 구석. 휴대폰 너머에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아니,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 서아의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서아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숨이 멎는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마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고 손끝부터 시작된 한기가 등골을 타고 머리끝까지 빠르게 번져나갔다. 침대 밑 어둠이 가장 깊게 드리워진 그곳에서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단순한 그림자나 먼지 뭉치가 아니었다. 무언가 살아있는 것의 희미한 윤곽이었다. 잘못 본 거야.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틀림없어. 서아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타일렀다. 이사 첫날의 긴장감,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어둠침침한 방의 분위기가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침대 밑을 더듬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손끝의 감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차갑고 거친 나무 바닥, 그리고 휴대폰의 매끄러운 표면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까 보았던 그 무언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했다. 짧고 거친 숨을 내쉬며 서아는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액정은 다행히 깨지지 않았지만 화면에는 남자친구 강민혁의 이름이 여전히 떠 있었다. 아, 맞다. 우편물을 확인하러 나가기 직전까지 민혁과 통화 중이었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다가 우편함 이야기가 나왔고 잠깐만 기다리라며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복도로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통화를 계속하며 침대에 앉아 다른 한 손으로 광고지로 가득한 우편물을 뒤적이다가 그만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여보세요. 서아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민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그제야 자신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렸네.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하지만 이미 가늘게 떨리고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숨길 수는 없었다. 그래, 조심해야지. 새로 이사한 집인데 아직 어색해서 그런가 보네. 민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다정한 걱정이 묻어나왔다. 집은 좀 어때? 아직 정리할 거 많지? 내가 주말에 가서 도와줄까? 응. 괜찮아. 거의 다 끝나가. 서아는 무의식적으로 침대 밑을 다시 한번 힐끗 쳐다보았다. 여전히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만이 가득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까 느꼈던 그 섬뜩한 감각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심장이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정말 잘못 본 거겠지.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낡은 빌라, 어두컴컴한 복도, 그리고 혼자라는 사실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공포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다. 현관문, 아까 우편물을 가지러 나갈 때 분명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 잠그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충 닫혔겠거니 하고 지나쳤던 것이다. 만약 그 짧은 순간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끔찍한 상상이었다. 서한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이 한적한 동네에, 그것도 대낮에 누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단 말인가. 하지만 대낮이라고 하기엔 이미 해가 너무 짧아져 있었다. 그녀가 우편함에 다녀온 시간은 불과 몇 분이었지만 그 사이 창밖은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한 후였다. 그리고 그녀의 방. 104호는 빌라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양옆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라는 사실도 이제 와서는 오히려 공포감을 더했다. 서아야 듣고 있어. 민혁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를 현실로 끌어냈다. 듣고 있어. 미안. 잠깐 다른 생각 좀 하느라. 서아는 황급히 대답했다. 있잖아. 민혁아, 나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해서 먼저 끊을까 하는데 내일 다시 통화하자. 그래,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응, 그렇게 잘 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아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의 침묵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확인해 봐야 해.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불안감에 떨며 밤을 지새울 수는 없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무언가가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서아는 침대에서 조용히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지만 애써 숨을 골랐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켜서 손전등 대신 사용하기로 했다. 더 밝은 빛으로 보면 아까의 그 불길한 느낌이 단순한 착각이었음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휴대폰의 플래시 기능을 켜자 제법 밝은 빗줄기가 어둠을 갈랐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빛이 닿는 곳마다 먼지 쌓인 바닥과 거미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아까 휴대폰이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 휴대폰은 이미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으니 그곳은 이제 비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비어 있지 않았다. 서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빗줄기 끝에, 어둠과 맞닿은 그 경계선에 이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낡고해진 운동화의 앞부분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발만 살짝 내밀고 있는 것처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서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착각도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침대 밑에는 정체 모를 누군가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킨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시선은 오직 그 낡은 운동화 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미동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한은 간신히 마른 침을 삼켰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지만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지금 소리라도 지르면 침대 밑의 존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모든 가능성이 끔찍한 형태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아주 미세하게 운동화가 움직였다. 아주 조금, 정말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서한은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마치 숨을 쉬기 위해 혹은 자세를 고쳐 앉기 위해 살짝 꿈틀거린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과 함께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서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내뱉으며 뒤로 나자빠졌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손에서 떨어져 나가 바닥을 굴렀다. 이번에는 침대 밑이 아닌 방 한가운데로 누구세요?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드는 침대 밑에 불길한 존재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서한은 거의 기다시피 뒷걸음질쳐 방문으로 향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열쇠가 없었다. 아까 우편물을 가지러 나갈 때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문은 밖에서 열 수 없었다. 이 빌라의 낡은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갇힌 것이었다. 이 좁은 방 안에 정체 모를 누군가와 단둘이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서한은 방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침대 밑에 존재와 마주해야 할까? 아니, 마주할 용기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때 침대 밑에서 다시 한번 스윽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몸을 일으키려 하는 듯한 소리. 서한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정신을 차려야 해. 이소아, 정신을 차리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조금 전 떨어뜨렸던 휴대폰을 찾았다. 액정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민혁과의 통화 종료 창이 떠 있었다. 지금 당장 민혁에게, 아니, 경찰에게 연락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침대 밑의 존재에게 들키지 않고 전화를 걸어야 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존재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했다. 서한은 심호흡을 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침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을 바닥으로 낮추어 침대 밑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휴대폰 플래시가 만들어내는 위태로운 빗줄기가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보았다. 어둠 속 벽에 바짝 붙어 웅크리고 있는 희미한 형체. 그리고 그 형체에서 뻗어나온 선, 창백하고 더러운 손이었다.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 그 손은 미동도 없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의 발처럼 서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녹아내려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서아의 세상은 이제 침대 밑, 그 좁고 어두컴컴한 공간과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정체 모를 존재,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내는 격렬한 고동 소리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휴대폰 플래시가 만들어내는 위태로운 빗줄기는 어둠의 장막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공포의 윤곽을 더욱 기괴하고 섬뜩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창백하고 더러운 손, 검은 때가 겹겹이 낀 손톱. 그 손은 마치 썩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미동도 없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서아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채 그 손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가 움직이듯 그녀의 시선은 손목을 지나 팔뚝으로, 그리고 마침내 침대 밑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 웅크린 희미한 형체로 옮겨갔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무리 어둠이 짙고 그림자가 왜곡되어 보인다 한들 그것은 분명 인간의 형상이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마치 태아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무릎은 가슴까지 바짝 당겨져 있었고 머리는 무릎 사이에 파묻혀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구분되었고 얇은 옷까지 위로 드러난 등은 앙상하게 마른 듯했다. 그리고 숨을 쉬고 있었다. 아주 느리고 불규칙했지만 분명히 그의 등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서아는 보았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침대 밑에. 그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작은 공간에 정체 모를 남자가 숨어 있었다. 그것도 그녀의 얼굴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서아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도 그녀는 설명할 수 없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 안에 무언가가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뇌는 정지된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떠올리지 못했다. 오직 눈앞의 광경만이 끝없이 반복되며 망막에 새겨질 뿐이었다. 남자의 더러운 손, 웅크린 자세, 그리고 희미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생생했다. 언제부터 저기 있었던 거지? 그녀가 우편물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웠던 그 짧은 순간,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어쩌면 그녀가 이삿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을 때도 저 남자는 침대 밑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부주에 낡고 뒤틀린 현관문,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아니,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그 찰나의 방심.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괴물 같은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때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마비되었던 사고 회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공포는 여전히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 공포를 뚫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남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바닥에 닿아있던 무릎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남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자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서한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득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떠올렸다. 민혁과의 통화. 그래, 민혁이 그에게 알려야 했다. 아니,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 당장 소리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면 저 남자가 가만히 있을까? 아니다. 오히려 그를 자극하게 될 뿐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착함, 그리고 연기였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래야만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민혁과의 통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마치 방금 전까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생각보다 차분한 톤이었다. 물론 자세히 들어보면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침대 밑에 남자가 그것까지 알아챌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아, 미안. 미녀가 갑자기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응, 찾았어. 침대 밑에 겨우 있었네. 그녀는 일부러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자신이 침대 밑을 살핀 이유를 합리화했다. 그리고 다음 대사를 위해 잠시 숨을 골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나 지금 샤워 좀 빨리 하고 다시 전화할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찝찝해서 안 되겠다. 응, 금방 끝나. 이따 봐. 완벽한 연기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평범한 통화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시선은 애써 침대 쪽을 피했지만 온 신경은 침대 밑의 존재에게 쏠려 있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혹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눈치챈다면 침대에서 욕실까지는 불과 5걸음 남짓한 거리였다. 하지만 지금 서에게 그 거리는 마치 수십 킬로미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들렸고 그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그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다. 욕실 문이 바로 코앞이었다. 욕실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그녀의 손은 땀으로 흥건했다.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이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잠금쇠를 걸었다. 철컥 하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갈랐다. 그제야 서한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바로 문 밖에 그녀의 침대 밑에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욕실로 들어온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서한은 즉시 샤워기를 틀었다. 최대한 큰 소리가 나도록 물을 세게 틀었고 샤워기 헤드를 벽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다. 쏴 하는 물소리가 욕실 안을 가득 채우며 바깥의 모든 소리를 차단해 주었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방패였다. 그녀는 황급히 욕실 창문으로 다가갔다. 다행히 1층이라 창문이 그리 높지 않았고 낡은 창문이라 잠금 장치도 허술했다. 창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있는 힘껏 방충망을 발로 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방충망이 뜯겨져 나가며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서한은 맨발로 창틀을 넘었다. 차갑고 축축한 풀밭 위로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빌라 건물을 벗어나 길 건너편 어둠 속에 주차된 차 뒤에 몸을 숨기고 나서야 그녀는 간신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조차 힘들었지만 필사적으로 100빌2를 눌렀다. 여보세요? 사람이 있어요. 제 침대 밑에요. 목소리는 이미 울음과 공포로 뒤범벅되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서한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길 건너편 자신이 방금 뛰쳐나온 하늘빌라 104호의 욕실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샤워기 물소리가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었고 욕실 창문 안쪽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보았다. 욕실 창문 커튼 뒤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앞뒤로 아주 천천히 서성이는 그림자. 그녀가 도망친 것을 알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관의 지시에 간신히 대답했지만 서아의 목소리는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가까스로 붙잡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말을 듣지 않았고 온몸의 근육은 통제불능의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길 건너편 그녀가 조금 전까지 집비라고 불렀던 하늘빌라 104호의 욕실 창문에서는 여전히 샤워기 물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위안이나 방패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너머에 존재하는 공포의 실체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창문 커튼 뒤에서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 그는 서아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을 살피며 어둠 속에 숨어 떨고 있는 그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차 뒤에 숨어 있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언제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민혁이에게 전화해야 해. 서아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의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져. 혹시라도 길 건너편의 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편집증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화면 밝기를 최저로 조절한 뒤에야 겨우 민혁의 번호를 누를 수 있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익숙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약간은 장난기 섞인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서아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샤워한다더니 벌써 끝났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민혁아, 나 좀 도와줘. 서아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민혁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심각하게 변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집 내 침대 밑에 사람이 숨어 있었어. 말을 하는 동안에도 서아의 이는 딱딱 부딪혔고 숨이 가빠 제대로 문장을 잇기조차 힘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민혁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침묵. 그 짧은 순간이 서아에게는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뭐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서아야, 아니야, 진짜야. 나 지금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길 건너편 차 뒤에 숨어 있어.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너무 무서워. 그 사람이 내가 도망친 거 아는 것 같아. 욕실 창문에서 그림자가. 알았어. 서아야, 지금 바로 갈게.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꼭 숨어 있어.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알았지. 절대로 움직이지 마. 민혁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오히려 서아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가 자신을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은 길 건너편 욕실, 창문의 검은 그림자를 볼 때마다 힘없이 사그라들었다. 그림자는 여전히 창문 뒤를 서성이고 있었다. 마치 초조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혹은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1초가 지옥처럼 느껴졌다. 맨발로 뛰쳐나온 탓에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얇은 잠옷 차림으로는 가을밤의 한기를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심장을 옥죄는 공포와 불확실성이었다. 경찰은 언제 오는 걸까? 민혁이는 무사히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침대 밑에 그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그가 밖으로 나와 자신을 발견할까봐. 서아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을 비출 때면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몸을 더욱 깊숙이 숨겼다.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조차 그 남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고디오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 어귀를 비추며 다가왔다. 민혁의 차였다. 서아는 저도 모르게 차 뒤에서 뛰쳐나가 손을 흔들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혹시라도 그 남자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차가 그녀가 숨어있는 곳 근처에 멈춰 섰고 운전석 문이 황급히 열리며 민혁이 뛰어내렸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마침내 차 뒤에 웅크리고 있는 서아를 발견했다. 서아야. 민혁은 단숨에 달려와 서아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제야 서아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내가 왔어. 아무 일 없을 거야. 민혁은 서아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맨발과 얇은 잠옷 차림 그리고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듯했다. 저기, 저 집이야. 서아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길 건너편 하늘빌라 104호를 가리켰다. 욕실 창문. 아직도 그림자가 민혁은 서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104호 창문을 응시했다. 과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욕실 창문 커튼 뒤로 검은 그림자가 여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놓친 맹수가 초조하게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혹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보이기도 했다. 저 안에 아직도 있는 게 확실해.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아가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경찰은 언제 온대? 바로 그때였다. 골목 저편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경찰이었다. 두 대의 순찰차가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달려와 하늘빌라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서너 명이 신속하게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등장과 함께 길고 길었던 공포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아의 심장은 더욱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곧 저 문이 열리고 침대 밑에 숨어있던 그 남자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녀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을 터였다. 한 경찰관이 민혁과 서에게 다가와 상황을 물었고 다른 경찰관들은 하늘빌라 건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무정의를 통해 지시를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들이 긴장감을 더했다. 서아는 민혁의 팔을 꼭 붙잡은 채 숨을 죽이고 길 건너편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은 경찰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끔찍한 밤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욕실 창문 뒤의 그림자는 경찰의 등장과 함께 움직임을 멈춘 듯했다. 마치 그 역시 다가올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서아는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오직 길 건너편 굳게 닫힌 104호의 현관문과 그 주변을 애워싼 경찰들의
움직임에만 쏠려 있었다. 민혁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지만 온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한겨울 얼음물 속에 빠진 것처럼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제어할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신중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2명의 경찰관이 방패와 삼단봉으로 무장한 채 현관문 양옆에 자리를 잡았고, 다른 한 명은 무정의로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하며 지시를 내렸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오가는 그들의 대화만이 간간히 밤 공기를 갈랐다. 서한은 저 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혹은 벌어지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침대 밑에 숨어있던 그 남자, 그의 창백하고 더러운 손,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느리고 불규칙했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숨을 막히게 했다. 마침내 한 경찰관이 문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안에 있는 사람, 문 열고 나와 경찰이다. 순순히 나오면 다치게 하지 않겠다. 몇 번의 경고가 더 이어졌지만 104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미동도 없었다. 욕실 창문 커튼 뒤에 그림자 역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치 그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혹은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한 채 자신만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결국 경찰은 강제 진입을 결정한 듯 했다. 한 경찰관이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짧은 논의 끝에 휴대용 배터리 램람으로 보이는 장비를 가져왔다. 묵직한 금속 충격음이 몇 차례 밤의 정적을 깨뜨렸고, 마침내 삐걱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104호의 낡은 현관문이 안쪽으로 활짝 열렸다. 서한은 저도 모르게 민혁의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이 온몸을 덮쳤다. 경찰관 2명이 방패를 앞세우고 신속하게 안으로 진입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그 뒤를 엄호하며 따랐다.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교차하며 집 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분 아니면 10분 서에게는 영혼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격렬한 몸싸움 소리도, 다급한 외침도 없었다. 오직 경찰들의 낮은 목소리와 분주한 발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혹시라도 그 남자가 이미 사라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경찰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있을 때, 마침내 한 경찰관이 현관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무정의에 대고 무언가를 짧게 보고했고, 이내 다른 경찰관 2명이 누군가를 양쪽에서 부축하다시피 끌고 나왔다. 그 남자였다. 서아가 침대 밑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2 경찰관에게 힘없이 이끌려 나왔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은 굶은 듯 깡마른 몸에는 허름하고 더러운 옷가지가 걸쳐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시체처럼 희었고, 깊게 팬 눈두덩 아래로는 초점 없는 눈동자가 공허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풍경이라도 되는 듯 무감각한 시선이 경찰차의 푸른 경광등, 빌라의 낡은 외벽, 그리고 길 건너편에 숨어있는 서아와 민혁에게 차례로 머물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서아와 마주쳤을 때 남자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인간의 미소라고는 믿기 어려운 기괴하고 섬뜩한 미소였다. 입꼬리만 살짝 끌어올린 듯한. 하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악의와 조롱, 그리고 만족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감상하는 배우처럼, 혹은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가 자신의 전리품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서아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숨이 막혔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 미소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 새겨졌다. 괜찮아. 서아야, 이제 다 끝났어. 곁에 있던 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다급하게 속삭였지만 서아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저 남자의 섬뜩한 미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어둠뿐이었다. 그때 서아와 민혁에게 다가왔던 경찰관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과 함께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아가씨,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거나 혹은 저놈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경찰관은 잠시 말을 끊고 착잡한 표정으로 104호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저놈, 아가씨가 욕실로 들어간 직후에 바로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욕실 문 앞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문고리를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아마 아가씨가 창문으로 도망친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진입했을 때도 여전히 욕실 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가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식칼, 욕실 문 앞, 기다림, 그 단어들이 하나하나 망치처럼 서아의 머리를 내리쳤다. 만약 자신이 샤워기 물소리를 최대한 크게 틀지 않았더라면, 만약 창문으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면, 만약 그가 조금만 더 빨리, 그녀가 욕실 문을 잠그기 전에 움직였다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겼는지,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서 간신히 돌아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흐앙. 서아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공포, 안도, 분노,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감사함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고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다른 동료에게 다가가 상황을 전달했다. 남자는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졌다. 그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차창 밖 어딘가를 응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차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서아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다시 그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마치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라고 속삭이는 듯한 미소였다. 서한은 그 미소를 보자마자 격렬한 구토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의 품에서 벗어나 비틀거리며 길가로 달려가 허리를 숙였다. 위액과 함께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공포와 긴장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서서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지만 서아의 세상은 여전히 한밤중이었다. 길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 또 위에까지 쏟아낸 후에야 그녀는 간신히 몸을 추스를 수 있었다. 민혁이 어디선가 구해온 담요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날씨 탓만은 아니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근원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오한이었다. 경찰관들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104호 안팎으로 분주히 오가며 사진을 찍고 감식을 하고 주변을 통제했다. 서한은 민혁의 부축을 받으며 순찰차 근처에 마련된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조금 후 아까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중년의 형사로 보이는 이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직업적인 냉철함이 어려 있었다. 아가씨,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진술을 좀 더 자세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침대 밑에서 보았던 그 창백한 손, 남자의 공허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그 소름 끼치는 미소, 그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다. 형사는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가씨가 잠시 우편물을 확인하러 나간 사이 현관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틈을 타 범인이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가씨가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그는 아마도 방 안 어딘가에 숨어서 아가씨를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 단어가 비수처럼 서아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방 안을 돌아다니고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동안 바로 그 남자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사실, 소름이 끼치다 못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혐오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아가씨가 방을 비운 아주 짧은 순간, 그러니까 욕실에 들어가거나 다른 방으로 이동했을 때 그 틈을 이용해 침대 밑으로 숨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서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럼 제가 침대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 제 바로 밑에 있었단 말인가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네,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서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남자 바로 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민혁과 통화를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만약 그때 자신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고 잠이 들었더라면, 혹은 그가 조금 다른 마음을 먹었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범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왜 그런 짓을? 아직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색이나 소지품으로 보아 아마도 노숙자이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붙잡혔을 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가씨를 해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단순히 숨을 곳을 찾았거나 혹은 망상에 사로잡혀 이상 행동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의 설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단순히 숨을 곳을 찾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엔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욕실 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그의 모습은 너무나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미소,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가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가씨의 침착한 대처가 스스로를 구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범인을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로 시간을 벌고 창문으로 탈출한 것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형사는 진심으로 그녀를 칭찬했지만 서한은 아무런 위안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남자의 공허한 눈빛과 소름 끼치는 미소만이 반복해서 떠오를 뿐이었다. 조사가 대충 마무리되자 경찰은 서에게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은 보존되어야 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정신적인 안정이 우선이었다. 민혁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서한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민혁이 이끄는 대로 거의 반쯤 끌려가다시피 그의 채 올라탔다. 하늘빌라를 떠나 민혁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혁은 몇 번이나 서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그녀의 멍한 표정을 보고는 이내 입을 다물었다. 서한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을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고 제발 이 꿈에서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민혁의 집에 도착했어도 서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지만 서아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의 말에 기계적으로 따를 뿐이었다.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문득문득 침대 밑에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이 떠올라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여러 번 참아야 했다. 그날 밤 서아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민혁은 자신의 침대를 내어주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지만 서아는 어둠이 무서워 불을 끌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남자의 창백한 얼굴과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고 귓게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침대 밑, 옷장 안, 심지어는 굳게 닫힌 방문 뒤까지 집 앞 모든 어두운 공간에 그가 숨어있는 것만 같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깐 눈을 붙였지만 곧바로 악몽에 시달리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하늘빌라 104호에 갇혀 있었고 침대 밑에서 수많은 손들이 뻗어 나와 그녀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있기를 견디지 못했다. 잠깐이라도 집에 혼자 남겨지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고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밤에는 불을 켜지 않고는 잠들 수 없었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침대 밑과 옷장, 욕실 샤워 커튼 뒤까지 샅샅이 확인해야만 했다. 마치 강박증 환자처럼 그녀는 안전을 확인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민혁은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보았다. 그는 자신의 일을 조절하면서까지 최대한 서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고, 그녀가 불안해할 때마다 다정하게 다독여 주었다. 결국 그는 서아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서아가 다시는 그 끔찍한 공포를 혼자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아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하늘빌라 113호의 계약은 당연히 해지했다. 이삿짐은 민혁과 그의 친구들이 대신 정리해 주었고, 서아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끔찍한 기억이 봉인된 저주받은 장소나 다름없었다. 경찰은 그 남자를 정신감정을 위해 전문 시설로 보냈다고 했지만, 그 이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서아의 삶 깊숙이 아물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 밤의 공포는 희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평범했던 순간들마저 위협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의 미소, 그리고 언제 어디서 다시 그와 마주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서아는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단순히 물리적인 위협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 일부는 이미 그 남자에게, 그리고 하늘빌라 104호의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마 평생 동안 그녀와 함께 살아갈 것이었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혹은 언제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깊은 악몽처럼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서에게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밤이었다. 불청객의 그 섬뜩한 미소는 앞으로 오랫동안 그녀의 악몽 속에 남아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새벽 공기 속으로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다.